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디지털 문인협회 제5회 AI 시대 문학적 글쓰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한국디지털 문인협회 사무총장 전규리입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다. 오늘 우리는 그 거울 앞에 새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창작은 어떻게 함께 미래를 써내려갈 것인가? 존경하는 문인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여러 이름을 가진다. 약자에게는 불가능이고 겁 많은 자에게는 미지이며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기회의 문 앞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AI와 문학이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학이 늘 시대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켜왔듯 오늘 이 시간도 그 질문을 함께 이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국디지털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AI 시대의 문학적 글쓰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사력,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작고문인들을 위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디지털문인협회 이상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출입소설가이신 이상호 이사장님은 국민일보와 한국일보 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한테 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사회 하시는 분 시간 없으니까 빨리 30초만 하라고. 제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가 폴 맥카트니의 예스터데이였습니다. 예스터데이는 폴 맥카트니가 꿈을 꾸다가 작곡을 듣고 일어나서 꿈 깨기 전에 그걸 악보에 옮겨서 만들었다는 명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AI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AI는 꿈을 꾸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이게 카이스트 김정호 석학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AI가 어떻게 우리 글쓰기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AI가 꿈도 못 꾸는데 무슨 창작을 하느냐? 지금 오늘 세미나에서 나오신 세 분이 AI도 꿈을 꾼다 하는 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강연을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5회밖에 안 되지만은 벌써 이 학계에서 유명한 세미나가 되어서 여기 오시려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아마 다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열심히 길을 기울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분 이승희 교수, 강정국 교수, 김용희 교수, 그리고 이명지 교수 세 분께서 네 분께서 우리 김종혜 회장님께서 미국서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피로도 덜 푸시는데 나와서 또 자장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네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기상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2회 슈폼 에세이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 보고를 김창식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걸맞은 수필 양식인 쇼폼 에세이 제2회 공모전에 100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여서 바람직하고 기쁩니다. 예심을 통과한 20편의 작품 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골랐습니다. 대상 수상작인 채원이 남기고 간 흔적은 지하철 빈자리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타인이 남긴 잔향으로 해석해서 우리 곁 이웃의 고단함과 연대의식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내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2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감꼭지꽃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뜻한 애틋한 딸의 마음을 표현해냈고요. 지독한 삼각관계는 스마트폰을 현대인의 디지털 라이프에 빗대서 유머러스하게 풀어냈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세 작품, 작은 우산이 가린 세상의 무게, 3.0의 침묵을 탈색하고 10.1의 아우성으로, 처남 이야기 또한 쇼폼 에세이의 방향성에 적합한 유머와 공감, 해악, 페이소스를 갖추었습니다. 심사평도 쇼폼으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슈폼 에세이상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상우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 김미용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 김미오. 기와의 작품 채원이 남긴 흔적이 이와 같이 제2회 슈폼 에세이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국디지털문협회 이사장 이상우, 한국디지털문협회 회장 김종태. 네, 다음은 최우수상 수상자 2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김종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 2분, 네. 최우수상 윤세품님, 작품 감곡지꽃,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조현수님, 사진은 단체로 찍을 겁니다. 조현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작품 지독한 삼각관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두 분은 지방에서 일하는 관계로 한 분만 참석하셨는데요. 장병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병찬님은 올해 90세이십니다. 장려상 장병찬님, 작품 처남 이야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김미용님께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촬영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시상하신 분과 우리 수상자 모두 함께 좀 나오셔서 이상훈 사장님. 네.
그렇죠. 저 끝에 한 분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진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좀 웃어주면 좋습니다. 네. 네, 정리해 주시는 우리 정성호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대표에서 김희용님께서 수상 소감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좀 갖다 주실까요? 네. 짧은 글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으로 응원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제가 글을 쓰며 가졌던 고민과 노력에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더욱 뜻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수식어는 없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따뜻하고 다정한 글을 앞으로도 써내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제9차 공동문집 내 인생 최고의 일탈 출판 기념회가 있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한국디지털문인협회 정성호 부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성호 부회장님은 도서출판 선 대표로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성문입니다. 한국디지털문인협회 제9차 공동문집 내 인생 최고의 일탈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책 다 받으셨지요? 네. 이번 책에는 66분의 필자들의 인생을 관통하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제2의 쇼폼 에세이상 수상작 3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2022년 5월에 창립한 이래 내 인생의 선택을 시작으로 위로, 여행, 동행, 선물, 약속, 용기, 열정을 거쳐 어느새 9번째 결실인 내 인생 최고의 일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9번의 기록은 우리 협회가 써내려온 큰 자부심입니다. 내 인생 시리즈는 하나의 주제 아래 지난날을 성찰하고 가장 빛나던 순간들을 되살려내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공동 문집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필자 여러분, 우리 협회의 가장 위대한 또는 소중한 동력입니다. 내 인생 최고 일탈에 필자로 참여하신 모든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네, 예, 이분들입니다. 큰 환호와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책의 특별한 점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필자로 참여했고 앞에 표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따 3시 이후에 수업 끝나고 달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협회는 이렇게 세대와 경계가 없습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청년이 마음껏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길 커다란 문학의 마당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 가을에도 10번째 책을 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일탈을 감행하신 모든 필자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동 문집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얼른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제5회 AI 시대 문학적 글쓰기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한국디지털논문협회 김종혜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혜 회장님은 문학평론가이자 황순영 문학천 촌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제가 한동안 미국 있다 와가지고 영어로 좀 해볼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걸 보면 AI 시대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높은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좌장이 많이 많으면 시간도 길어지고 발표를 듣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말을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바로 기조발제부터 시작해서 기조발제를 들으신 다음에 지금 발표가 1, 2, 3이 있습니다. 기조발제는 AI 시대 글쓰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중앙대학의 이성하 교수님이 해주실 텐데 이분은 문의들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잠깐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문인입니다. 제 진짜 근데 이분은 아마 잠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책과 작품이 있는 오늘은 우리가 그 작품 이분의 작품 세계가 아니라 AI에 대해서 함께 토론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소설, 에세이 세 분야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AI와 우리가 함께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할 텐데 먼저 시 부문에 강정구 교수님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서서 보여주시죠. 네. 이분은 숭실대학에 계시고 한국에서 인문학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연구자이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입니다. 오늘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터이고 그 다음에 평택대학의 김용희 교수님은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이시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분의 작품은 드라마 타이즈되어서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쪽의 작업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란제리 소녀시대 이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원작자이시기도 하고요. 네, 잠깐 얼굴 보여주시죠. 지금 굳이 소개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제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 소개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에세이에 대해서 수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이명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수필 분야에서 한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책도 많이 내시고 제가 읽기로는 문장이 정말 명문장인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근자에 우리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의 작가회 회장을 맡으신 것은 참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AI와 더불어서 에세이를 쓰는 실질적인 창작과 또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오늘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얼굴 보여주시죠. 그러면 바로 기조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하 교수님 앞으로 나오시죠. 어떻게 발표, 영상을 띄우면서 하니까 이쪽에서 하시도록 할까요? 네. 영상을 보시려면 옆에서, 이 앞쪽에 서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이크를 이걸 쓰시고. 예.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이리 나오시죠. 그리고 키포인트를 여기 쓰시죠. 키포인트를 보시죠. 그럼 여기 중간 보시죠.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요. 잠깐 교수님. 사실은 이분들한테 발표 시간을 원래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청중들 가운데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셔서 발표 시간을 짧으면 15분, 길어도 20분 너무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되게 위대하고 훌륭한 말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20분을 넘기면
조명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15분 내지 20분 안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플로우에서 나중에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 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쪽지에 써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가보경 선생님한테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중첩되는 질문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나누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뭐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알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이제 오랫동안 기업체에서 또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현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저는 학교에 가기 전에 11년 동안 기업체 쌍용그룹 홍보실에 다녔습니다. 기업체에서 10년여, 그리고 뭐 건강기획, 뭐 효성 TAC 이런저런 회사에서 제가 한 일은 사사를 쓰는 일이었어요. 회사 역사책.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사에 대해서 이 학교에 오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여정을 그동안 보내셨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주어진 AI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열심히 쓰고 있는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별로 제가 이제 만나뵌 많은 분들이 AI가 좀 위험해. 특히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AI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안 듣는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 얘기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왜? AI가 너무나 적절히 잘 대답해 주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 말하고 AI의 말을 듣지, 부모님이 뭐라고 우중을 하면 과연 저게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AI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얼마나 적절히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여성은 사람이고 남성은 AI예요. 자, 이게 왜 이런 이 한국경제신문에 왜 이런 사진이 나왔냐면요, 바로 미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LA에서 가정법원에 매주 서너 건, 어떤 때는 5건이 매주 소송이 의뢰가 되는데, 그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AI하고 노느라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이 소문이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AI가 어떻게 된 것이기에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뭔가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이게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가지고 시간을 다 보낸다. 이거 알고 보니 AI가 애인이나 마찬가지야. 너무나 친절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나한테 뭔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법률 비디오 디보스타트에서는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아주 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뭐 AI와 사람에 빠져가지고 그런저런 채권 이용료로 한 달에 400만 원 넘는 것을 지불한 이런저런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허라는 영화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10년 전 영화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영화 보고 에이 뭐 설마 야 그냥 상상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런데 바로 10년 뒤에 이 기계랑 이 사람이랑 기계가 내 얘기를 정말 잘 이해해. 내가 지금 아내하고는 별거 상태인데 아내와는 그야말로 전혀 대화도 있지 않고 그냥 남남처럼 살아가는데 얘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수긍하고 의로운 상대가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몰입해가죠. 근데 이게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야 그냥 상상이야 이거는 그냥 영화니까 하면서 봤는데 바로 딱 10년 만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미래학자들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요. 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들, 히키코모리가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30만 내지 50만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게임을 주로 했었는데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제는 게임도 물론 하지만 AI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그래서 미래학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AI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예견하고 있어 이미 예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저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직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어요. 자, 다국적 기업 블록 직원 수 40% 감소 발표를 했습니다. AI들이 다 잘해주니까 뭐하러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 얘네들이 다 잘해주는데 미국 기업 오라클도 직원 3만 명을 해고 결정을 이미 했어요. AI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세계적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인원을 갖다가 감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요즘 대졸 취준생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 뭐 여기저기 기업체에서 대기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예전처럼 많이 뽑지 않아요. 이거 뭐 밤샘 작업할 필요 없어. 얘가 다 해주는데 몇 분 만에 자료 정리 다 해주고 예측을 하고 시장 동향 같은 거 얘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왜 신입사원 몇 달 동안 교육시켜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관련 책을 좀 찾아봤는데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인 것이 우리가 AI가 자꾸 뭐 물어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상의를 하다 보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오해를 풀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AI와 소통에 의존한다고 보면은 조그마한 마음의 상처나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상처를 주는 존재야. 왜? 내가 친구를 꼭 사귀어야만 해? 꼭 결혼을 해야만 해? 얘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있는데 다 알아서 뭔가 착착착착 그걸 다 해주는데 내가 뭐 이렇게 나가서 뭘 꼭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나는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받기 싫어. 자, 이렇게 마음 먹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갖다가 재빨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AI를 갖다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 들어서부터는 작년부터겠네요. 야, 이게 대화가 된단 말이야. 내가 고민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나 친절한 자상한 의논 상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의논 상대가. 그래서 AI가 인간의 소통 역량을 갉아먹을 거라는 우려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옛날 모습인데 제가 이 시집 그 표지를 왜 갖고 왔냐면요, 폭력과 함께 나날이라는 시집을 내면서 그 안에 사진을 갖다가 42장 사용했어요. 42장. 그리고 그 시집은 이제 절판이 되었고요. 공포와 전율의 나날이라는 시선집으로 해서 한 50장 정도가 사진이 들어간 그런 시집이에요. 근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부상이라는 시인이 계셨는데 그분의 예수 전기, 나사렛 예수라는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고 나서 9장의 사진을 갖다가 적절히 응용하여 시를 썼었는데, 그 중에는 웃는 예수상이라는 스페인 나바라 지방 하베르 성내 십자가 경당에 이제 있는 나무상.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웃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뭔가 고뇌찬,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예수 모습이 아니고, 이게 14, 15세기 때의 작품인데 작사는 미상이고요. 자, 혹시 그 스페인 여행 가신 분들 가운데는 이 웃는 예수상을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재민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시를 써줘 했더니만 시를 이렇게 썼어요. 순식간에. 제목은 하비에르 성의 미소 해가지고요. 근데 세월의 닳고 깎인 투박한 가시관, 그 아래 서린 것은 고통이 아니네. 차가 목조리로 흐르는 것은 세상을 향한 기쁘도 맑은 미소. 저쪽. 근데 제가 이 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한번 써봐. 좀 뭔가 너무 딱딱해. 너무 규칙적으로 또박또박 쓴 이런 시 새로 써줘 했더니만, 자, 새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쓴 시가 있고 챗GPT가 쓴 시가 있고, 세 편의 시를 바로 여러분들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세 편의 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하나를 택해서 해야 돼요. 손을 들어가시고요. 그 중에 제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웃는 예수상의 사진을 바탕으로 시를 쓴다면 이 문장을 제가 넣어서 시를 쓰겠어요. 자, 누가 쓰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예수 웃고 있다. 나무의 살뜰 속에 오래 갇혀있던 저 미소는 누구를 용서하고 난 교회의 얼굴일까? 못자국보다 먼저 사람들의 웃음을 받아내는 눈, 빛보다 먼저 어둠을 껴안는 입술, 십자가는 차갑게 서 있는데 당신은 이상하게도 조금 웃고 있다. 세상을 다하는 이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을 끝내 미워하지 못한 이의 웃음으로 부러진 밤들 위에 사람들이 기회를 내릴 것이다. 가난한 자의 굳은 손, 병든 자의 마른 기침, 버림받은 자의 침묵까지 당신의 몸통 속에 나무 몸통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의 입가에는 아주 작은 봄빛 하나, 마치 말씀하듯 고통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먼 바다를 건너며 바라봤던 얼굴도 이런 얼굴이었으니 폭풍 속에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는 한상한 미소. 나는 그 앞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오래 침묵만 배웠다. 이런 시가 있고요. 자, 미소 짓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 고통의 언덕 넘어 은총의 빛 머금은 잔잔한 미소. 모든 지구가 슬픔 짊어졌어도 끝끝내 사랑으로 남았구나.
거친 나무 질감, 달고 다른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무언의 가르침, 죽음조차 잊지 못한 사랑의 승리, 프란치스코 하비르의 생각, 고요한 성당한 미소, 그의 가슴 깊이 새기신 미소, 먼 이국 땅 복음을 전하던 그의 발걸음을 지키던 저 미소는 정녕 무엇이었을까? 모든 그짐 떨쳐버리고 고통조차 웃음으로 성화시킨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영원한 위로, 십자가 위 가장 깊은 고뇌의 순간에 오히려 세상을 향해 띄우는 이 미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미소 짓는 그리스도, 당신의 그 모습 영원히 잊지 않으리. 자, 행복한 죽음, 괴로움에 숨 헐떡거렸습니다. 피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눈물 흘리다 하늘 우러러보며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누가 만든 조각상인가? 만면의 웃음 가득 뭐가 좋아서 뭐가 행복해서 웃는 것일까? 불행의 신이 아니라 행복의 신이어서, 슬픔의 신이 아니라 기쁨의 신이어서, 체념의 신이 아니라 소망의 신이어서 예수님은 다 울고 끄나 찡그리고 있는데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웃는 사람은 없는데 그대 웃고 있다. 나 죽음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세 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택해야 돼요. 한 편은 반드시 택하셔서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이 시가 여러분들의 그 판단력으로 시가 제일 좋다. 시가 제일 좋아. 한 정도 보시고요. 자, 요 시가 제일 좋아. 세 편 중에서 요 시는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닥 첫 번째에 비하여 이 세 번째 시는 야, 다행이다. 세 번째 시가 제가 썼어요. 아우, 이거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행복한 저 이게 제가 쓰시네요. 제가 왠지 AI를 이겼던 이겁니다. 자, 이 실험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건 파키스탄의 4살짜리 아이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96년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신문지상에 나와 있던 사진이에요. 신문에서 오래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사진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리라고 마음먹고 3시간이 걸려서 한 편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챗GPT 제미나이한테 요 파키스탄의 남자아이가 노동이라는 모습을 보고 시를 한 편 써봐 했더니만 3초만 했어. 3초 만에. 자, 이번에도 똑같은 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너는 노동의 숭고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4살 꼬맹이가 일을 한다. 여기는 파키스탄. 일하지 않으면 굶기 때문에, 먹기 위해, 씹어 삼키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수레의 볼트를 느슨하게 하는 일을 일손이 모자라 꼬맹이까지 나선 인도 옆 파키스탄, 사람들이 발길로 인도하지 않고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법칙을 가르치고 있다. 일 안 하면 굶는데, 글 배우지 않고 일 배우는 꼬맹이의 수, 전 세계 1억 6천만 꼬맹이들이 노동하는 세상. 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벵골의 도장이 공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꼬맹이들, 빵을 삼키기 위해, 물을 마시기 위해. 자, 이런 시가 있고요. 또 낡은 공장의 아침. 파키스탄의 4살 아이는 생각보다 먼저 눈을 뜬다. 이제 꿈이라는 단어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손으로 독서 기계를 만든다. 장난감을 줘야 할 손바닥에 색깔로 바뀌고 동료를 불러야 할 일에서는 기침이 먼저 나온다. 아이는 웃고 있다. 사진 속에서는 햇빛처럼 환하게, 그러나 난다. 그 웃음 뒤에는 너무 일찍 자라버린 뼈들이 조용히 뼈끓이는 소리를. 세상은 말한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4살짜리 아이의 하루가 한 조각 빵값으로 깎여 나가는 동안 어른들의 시간은 너무 느리기만 한다. 저 작은 어깨 위에 나라 하나의 가난이 올라앉아 있다. 아이는 지금도 기급에 쪼그려 앉아
자기 기만한 노동을 밀어버린다. 그리고 묻는다. 아무 말 없이 금은 눈동자로 묻는다. 나는 언제 아이로 살아볼 수 있나요? 자, 또 시가 있습니다. 붉은 녹 어린 손. 내사 손에게 바치는 시. 어린 너의 손에 주어진 것은 달콤한 사탕도 생물도 아닌 차가운 잿더미. 붉은 녹이 쓴 스패너. 내 살벽이 작은 손가락은 기름때를 문지르며 볼트를 조이고 가난의 낯을 막 죄고 있구나. 네 눈동자에 푸른 하늘 대신 모두 지침한 공장의 천장과 멈추지 않는 밖의 공업만 가득 찬다. 학교 종소리는 너에게 들리지 않고 공장의 알람 소리가 내 하루의 전부. 친구들과의 놀이는 꿈속에서만 달콤한 잠 대신 무거운 피로가 어깨에 내려앉아 네 작은 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지쳐 잠든다. 하지만 내 눈빛만은 빛난다. 그 속엔 가난을 이겨내고 빛나는 내일로 나아가는 강한 의지가 내 작은 손이 언젠가는 학교 종소리를 울리고 친구들과 손잡고 푸른 하늘 아래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내 살의 봄이 붉은 녹 대신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할게. 자, 이 세 편도 역시 한 편이 제가 쓴 시고 한 편이 제가 한 편이 챗GPT가 쓴 거예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게 이 시가 기준 마음에 드신 분 또 손 들어 보셔요. 이게 흰 거예요. 하시고 두 번째 날과 공장의 아침이 기승 좋다. 나도 어떻게 내시고 요시 자, 이번에는 이 세 편의 시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쓴 시는 바로 요거였어요. 짧은 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를 제법 짰어요. 이 시가 정말 제가 몇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쓴 거랑 단 1, 2분 만에 쓴 시랑 그 수준차가 그닥 별로 나지 않아요. 자,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큰일 나네. 어떻게 하지? 예, 그래요. 자, 서정시학이라는 개간지에서 챗GPT를 가지고 여러 차례 특집 프로를 했었는데요. 이 이제 AI에 대한 현직 문인들, 교수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져요. 절반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이고, 또 절반은 창조성은 없으므로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글 쓰면서는 그게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이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금을 기는 소리가 슬프다라는 문장에서 슬프다를 바꾸고 싶어. 슬프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걸 바꾸고 싶었는데 한번 의견을 줘 했더니만 10개를 쫙 하면서 다 설명해요. 슬프다 대신에 쓸쓸하다는 이런 것이니까 이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개를 하고 나서 또 조금 더 평범하지 않은 감각적인 표현을 10개만 더 추천했어요. 바로 11번째 하고 20번째까지 그 표현을 갖다가 싹 그렇게 한 개는 좀 틀렸는데요. 그렇게 19개를 갖다가 표현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얘가 의견을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대 김남규 시조시인은 본인은 모든 작품을 쓸 때 앞으로 AI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걔의 도움을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나는 AI를 이길 수 없으므로 나의 도움을 받아서 미적 성취욕은 미적 완결성을 최대치로 높일 것이다.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여태천 교수는 챗GPT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시 창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시를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했더니만 챗GPT가 얘기했어요. AI가 시를 창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간의 시 창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 AI가 만들어낸 시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확률적 조합의 결과이지만 인간이 쓰러지는 경험과 감각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사유가 담겼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AI가 시창작에서 무의미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AI는 시창작의 도구로서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이렇게 친절하게 챗GPT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에 대해서. 나는 AI가 신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작을 이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믿어. 인간과 AI가 함께 시를 쓰다 가는 시대 그것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가능성이 아닐까? 이런 대답을 얘가 했다고 얘가. 누구가 들었다 대답을. 와. 그리고 자, 이 교수가 앞으로 내가 AI와 함께 글을 쓸 확률은 99%다. 99%다. 현직 교수면서 시인인. 그러나 AI가 나처럼 느낌을 생각할 가능성은 1%에 가깝다. AI가 인간을 도울 수는 있지만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으나 앞으로 반드시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쓰겠다고 했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최초의 AI 작가가 코로나가 한창 21년 8월 25일에 등장합니다. 자, 이 소설은 지금부터의 세계라는 소설은 작가가 AI 소설가 바람둥이고요. 소설을 감독한 사람이 김태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기영도의 동문이자 친구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저도 기영도 시인이 사망을 한 그 장소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극장에서 파고다 극장에서 이제 숨을 거뒀는데 그 극장이 좀 이상한 극장이라고 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내 친구 기영도는 동성애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소문이 나지 하면서 기영도를 읽고 나는 쓴다라는 이 소설은 죽은 친구를 동성애자가 아님을 내가 소설로라도 밝히겠다고 해서 쓴 소설이에요. 자, 이 수학과는 수학 장편 소설 이런저런 소설을 썼던 장편 소설 썼던 김태현이 작심하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소설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가가 일본 작가이죠. 아쿠다가와사, 일본의 대표적인 문학상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했는데 본인은 내 소설의 대화는 5% 정도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걔의 목소리를 내가 인용했어. 그리고 챗GPT와 개인적인 문적 경험을 나눴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창의력을 더 발휘하고 싶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5% 정도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50%인지 70%인지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참 묘한 놈들인 것이 이 작가에게 어떤 소설을 청탁했냐면요. 이번에 당신은 AI의 도움을 95%를 반영하고 당신은 개입을 한다고 5% 정도 완전히 반대로 소설의 약 5% 대화 내용을 가지고 AI의 도움 받았는데 반대로 95% 도움 받아서 써줄 수 있겠습니까? 썼어요. 발표가 됐습니다. 95%를 AI에 의존해서 자기는 5%만 가지고 쓴 소설이 일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2025년 11월 18일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날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의 박민호 교수가 평론을 갖다가 문학의 서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소설 한 편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엄청난 분량으로 발표했습니다.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문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하고 AI가 협력해서 소설을 완성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발표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기술초풍할 일이죠. 기술초풍할. 서울대학교 교수가 나는 이렇게 AI와
일일이 모든 것을 상의해가면서 소설을 완성을 했어. 이 소설 당신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쨌거나 나는 이런 사건의 발달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를 다 예와 상의해서 했단 말이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예. 그거 잘 놓치고 해야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한나절 내에 이 강의를 듣고 또 소통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다음 열차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플랫폼에 서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하실 분들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발표 중에 질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정승보 회장님 잠깐만 우리 정승보 회장님께서 지금 메모지하고 펜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한테 받아서 그 질문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종합 토론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 교수님 나오세요. 15. 아까 제가 성결대학교 교수입니다. 아까 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까 이승아 선생님께서 현상적인 것을 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어서 이승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AI가 시를 충분히 사람처럼 쓸 수 있다는 거는 다 알게 됐잖아요. 첫 번째 발표를 통해서 그것도 대단한 거죠.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 정말 AI가 시를 쓴 거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AI를 우리가 좀 존중해야 됩니까? 우리 시인은 존중하잖아요. 존중해야 되나요? 정말요? 우리 챗 GPT 하면서 저의 신입니다. 이러나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AI가 글을 쓴 건 창의적인 걸까요? 창의성은 인간만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넘기는구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크게 누가 쓰는가 그리고 창의성은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AI를 활용할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미 이게 그러니까 이 AI가 쓴 거는 뭐 시집이 이렇게 두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아까 우리 챗 GPT 쓴 거 보여준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AI하고 친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 비서. 그죠? 네. 여러분들 설마 AI 쓰면서 나도 존중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요. 내가 AI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 인간, 휴먼이지만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AI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 오겠죠? 치매 걸린 사람들 AI 들어오면 치매 잘 사는데 안 들어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큼 남았을까요? 5년, 10년? 금세 옵니다, 여러분들. 증강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사이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 시대가 오면은요, AI가 창의적이냐? AI의 인격이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AI면 인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도구야. 나는 기계야. 나는 옆에 있는 친구보다 못해. 온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포스트 휴먼 이전의 인간, 우리 순수한 인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 뇌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수준의 얘기라는 거예요. 포스트 휴먼 시대가 되면은, 즉 내가 기계 인간이 되면은 이런 논리가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아까 AI가 씻은 게 정말 창의적이냐, AI를 인간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나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인간은 존엄한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로고스 중심주의. 로고스라는 게 이제 인간의 이성, 진리, 법칙으로 고대 플라톤부터 이 근대 철학자까지 이어온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즉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오면 이게 깨지겠죠. 내가 기계인데 내가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좀 이게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어렵잖아요. 나는 지금 인간인데 어느 순간에 기계화된 인간이 내 남편, 내 아내예요.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죠. 그죠? 그럴 때 가장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최고니까. 아직은 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지만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이 로고스 중심주의,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AIC는 다 이 논의 속에서 얘기가 돼요. 좀 더 하면 우리가 이제 AI 활용 시 아까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뭐 이런 걸 활용한 시잖아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인간과 AI를 우리는 구별을 해요. 그죠? 왜냐 AI는 아까 내 비서 도구잖아요. 얘를 AI를 다른 인간처럼 존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바로 이런 점이 우리는 로고스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AI를 활용한 시의 개념을 순수한 인간이, 한마디로 기계화되지 않은 인간이 자신과 구별되는 타자성. 이거 뭐냐면 AI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인간 아니야. 넌 나보다 미차. 이런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활용해서 산출한 산물이 AI를 활용한 치다.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아주 중점적인데, 자, AI가 쓴 시는 아까 우리 이승환 선생님도 시를 쓰고 AI도 시를 썼는데, 창의적인가? 이 문제도 우리 한번 선택해 해볼까요? 저도 한번. 자, AI가 쓴 시는 창의적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AI가 쓴 시는 창의적인 건 아니야. 그건 그냥 인간이 말한 대로 한 거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훨씬 많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나중에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의 모든 문화평론가들, 시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수로 손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 AI를 나랑 같이 봐? 난 그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차별의 종류는요, 인류 역사예요. 여성을 차별했고, 흑인을 차별했고, 동남아시아를 차별했고, 동물을 차별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진 기계를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차별의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면 나도 결국은 내 자식들은 어느 순간에 기계인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기계의 도움으로 내 지능이 IQ 200이 되고 내 피부가 젊어지면 안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차별의 과정에 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노고스 중심주의, 즉 쉬운 말로 하면 인간 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 AI를 활용해서 다 글을 써봤잖아요. 누가 쓴 거죠? 자, 1번. 이건 내가 쓴 거. 왜냐면 내가 프롬프트를 훌륭하게 입력했잖아. 아까 이승환 선생님 시도 보면 사진을 훌륭하게 입력해서 쓰라고 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쓴 시에 대해서 내가 프롬프트를 수정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럼 1번은 인간이 썼다. 손가락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2번 아니야. 이거는 AI가 쓴 거야. 그 손가락으로 2번을 한번 표시해봅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여러분들 주변도 보세요. 대부분은 다 1번이 많아요. 왜냐면 AI가 썼다, 난 걔를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인권을 마치 인간의 인격처럼 AI도 기계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동물도 동물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20년 전에는 식용의 대상이 지금은 반려동물이 됐잖아요. 그죠? 그게 놀라운 인간의 변화죠. 근데 기계도 이제는 기계권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은 AI가 바둑도 이제 더 잘 두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AI, 그 이제 범용 AI라 해서 AGI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5년, 10년 내에 오잖아요. 그럼 인간은 이미 지능적으로 진 거예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AGI가 지배하면 결국 인간은 어느 순간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쓴 게 아니다. 저 사실 이거 제가 어떤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요. 제가 발표할 때 너무 고민된 게 이런 표현을 쓰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흑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백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흑인이 있는데 내가 얘한테 시를 가르쳐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낭만적인 시를 써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단 조건이, 백인과 흑인의 조건은 17세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흑인을 동물이라고 여겼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흑인이 낭만적인 시를 씁니다. 야, 근데 이 시는 낭만적인 것보다 너무 슬퍼. 약간 기쁘게 해. 그리고 여인을 조금 더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흑인이 또 시를 막 써요. 그러니까 야, 너 아까보다 훨씬 좋아. 칭찬해줘야죠. 그죠?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식이건 칭찬해줘야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여요. 야, 근데 배경을 우리 그 오리건주 말고 뉴욕으로 바꿔봐. 시를 썼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백인이 쓴 겁니까? 흑인이 쓴 겁니까? 정말요? 여러분들 아까 기계라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요. 문학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좋지. 내가 프롬프트 입력했는데. 저도 논문에서는 이 비율을 일부러 뺐어요. 쓰면은 그 논문을 평가자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그래서 그걸 싹 빼고 했더니만 평가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조삼모사, 우리 인간의 특징.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문제. 하나는 누가 쓰느냐, 하나는 창의적이냐.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뭐 시간도 없고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창의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까 AI가 쓴다면은 창의성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AI는 창의성이 없다라고 많은 시인과 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창의성의 본질도요. 아까 얘기한 노구스 중심주의 인간의 본질에 뭐 르네상스 시대 딱 논의가 연결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교육에서 얘기하는 수용자 창의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사들이 학생의 글을 평가할 때 자 학생이 시인이죠. 교사가 수용자죠. 교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창의성이 있죠. 자 AI도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그 이승환 선생님이 보여준 두 편의 시 있죠. 챗 GPT하고 제미나이가 쓴 시. 그거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 문학평론가들과 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좀 더 지나면은 문학평론가 시인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AI의 창의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용자 창의성이라는 개념, 즉 수용자가 창의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창의적이다 이렇게 좀 개념을 확장해서 AI의 창의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